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효과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수능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2부 여론 오락관에서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티브와 여론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사건본부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는 미신고 영화, 이른바 유령 아동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한입뉴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시사본부 진행을 맡은 배종찬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요즘에 우리가 처음에 비 소식 전해드리는데 네, 오락가락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밤부터 이제 오늘 새벽 사이에 이제 네.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호우특보는 거의 대부분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이쪽 지역을 보니까 거의 뭐 300mm 가깝게 호우가 내린 그런 지역도 있어서 피해가 많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전남 한평군 엄다면에서 수리시설 감시를 하고 있던 감시원 60대 오모 씨가 지금 실종이 돼서 소방당국이 수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광주 북구 석곡동 이 석곡천 제방이 유실돼서 주민 1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 강당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이 곳곳에 뭐 침수가 되는 지역도 있었고, 이 북구 독림동의 중림 이 지하차도를 지나는 시내버스가 물에 잠기는 일도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뭐 전남 지역에서도 주택 침수 40여 건, 도로 침수 20건 넘게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경남 지역에서도 비가 어제 뭐 200mm 이상 폭우가 내리면서요, 60건 이상의 비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가 됐는데, 정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폭우가 내리는 그런 상황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그런 귀를 쫑긋 세우고 방송이나 뭐 라디오나 아니면 인터넷 접속해서 좀 정보를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새벽 시간대 이렇게 비가 오면 대응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지금 남부지방 경남, 전남 쪽에 비가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마 대비가 역시 잘 돼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역시 뭐 차수막이 됐든지 지난해 피해를 입은 곳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지난해 이 폭우로 인한 피해 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대비책도 아직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먼저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경북 네. 포항, 당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이제 물이 찼는데 차를 얼른 빼기 위해서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사망하는 등 포항에서만 이 폭우로 태풍으로 인해서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제철소도 물에 잠겨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잇따랐는데, 하지만 경북도와 포항시가 이 지방하천 재복구공사 등 이 복구 작업을 5월 말에서야 지금 시작을 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도 따로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나서야 조금 급박하게 시작을 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큰 상황이고 일단 경북도에서는 최대한 하천 정비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미 장마가 시작된 만큼 빠르게 대비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다른 지역도 살펴보면요. 2020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로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부산 초량 지하차도 기억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하차도죠. 지하차도에서 네. 이제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그렇죠. 이 시민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방제 사업이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합니다. 역시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 문제로 내년에나 이 방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이 또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외에도 작년 8월에 집중호우 큰 피해를 봤던 충남 부여와 청양군도 교량 붕괴, 산사태, 하천 유실 등 이런 피해들을 복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 이런 작업조차 아직 시작을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빠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넣추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재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생 예상이 되는 곳일 테고 빨리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 당장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장마에도 있지만 바로 수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 관련 소식 여파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와 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질책의 또 배경이 됐던 6월 모의평가 결과 공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어는 쉬웠고 네. 수학이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영역별 표준 점수 최고점, 그러니까 만점을 보면 국어 영역이 136점으로 나왔으니까 쉬운 것으로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보면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준 점수인데 시험이 어려워 평균 점수가 낮으면 만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을 하고 반대로 시험이 쉬워서 평균 점수가 높아지면 표준 점수 최고점은 하락을 하는 건데 이번에 보면은 이 표준 점수가 136점으로 쉬었다는 거고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가장 낮았다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쉬웠다라는 거고요. 만점자를 보니까 1,492명이에요. 지난해 수능의 4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어려웠다라는 건데 지난 수능 수학 만점자보다 적은 648명, 지난해 만점자가 934명이니까 쉬웠다. 최고점도 표준점수 최고점도 151점으로 난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번은 이른바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게 된 이 사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지난 15일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국어 이 비문학 지문을 언급하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출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킬러 문항 22개 뽑아서 이제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어는 쉬웠다. 이걸 볼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킬러 문항 이 얘기가 나온 킬러 국어 문항의 주요 관련해서는 대상이 됐든 국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수학은 어려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하튼 이 수능 대통령에 관련된 발언 또 그 뒤에 수습 대책과 맞물려 있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왔고 관련된 질의 내용이 있었으면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3월 달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여러 차례 수능의 공정성은 강조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을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킬러 문항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결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 관련해서 민주당의 유기용 의원, 이주호 교육부 총리의 답변, 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 이봉원 연구원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쟁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킬러 문항에 대한 정부 측의 기준이 개념이 제대로 정립된 게 맞느냐. 지금 6월 모의평가 결과도 결국 대통령 지시에
배경이 됐다는 그런 국어 비문학 지문의 어떤 킬러 문항 의미라든가 이런 것과 결국 다르고 심지어는 국어는 쉽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킬러 문항 쟁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3월에 지시를 했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지금 담당 국장도 경질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랬죠. 3월에 대통령 지시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주장이죠.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민주당 유기용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인데 이 유기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 그리고 2022, 2023년 업무 보고 3대 교육 개혁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정부 교육 관련 기록에 보면은 킬러 문항, 수능 대입과 관련된 키워드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 그리고 교육부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교육부에서 대통령의 그러한 관련 지시 기록된 바가 없다라는 또 답변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고 6월 15일에 즉흥적으로 나온 깜짝 그런 지시를 지금까지 정부가 특히 교육부가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혼란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인데 네. 이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은 3월 8일과 3월 22일에 대통령이 구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은 것이고 장관인 본인도 공무원들에게 구두로 전달했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고요. 심지어 이주호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지니까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구두 지시가 맞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이주호 장관이 어느 정도 좀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정답률로만 따질 수는 없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정부가 선정한 문제를 보면 EBS 교재 안에 있는 지문이 있다. 이건 공교육 바깥이 아니라 공교육 안에서 결국 낸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이주호 장관은 EBS와 연계된 지문은 맞지만은 너무 문제가 배배 꼬여 있기 때문에 공교육 바깥의 문항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여전히 좀 의문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죠.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육 관련이라서 계속 공방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뭐 대통령의 발언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잘 소통했는지 여부 그리고 시점 이 부분은 또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좁혀서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언론 취재를 해볼 때, 네. 킬러 문항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킬러 문항은 적어도 좀 손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 킬러 문항이라고 학생들이 부르고 파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답률이 낮아서 정말 이거 못 맞히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킬러 문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주호 부총리의 설명을 들어보면 킬러 문항의 정답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정말 이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인지 그걸 따져서 킬러 문항인지 아닌지 파악했다고 하는 건데요. 아니 시험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 킬러 문항 아니다. 정답률도 30% 20%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항이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킬러 문항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사자와 그다음에 이 정부 간에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주장하는 킬러 문항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어떤 얘기를 또 믿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혼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게 된 이 배경, 물론 이 고난도 문제, 초고난도 문제는 사실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모두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의견은 공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가 킬러 문항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것이고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하면 아니 킬러 문항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킬러 문항이 없으면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9월 모의평가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수능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사교육 시장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이게 또 교육이시다 보니까 워낙 또 민감하고 자, 킬러 문항이 발표되면 또 킬러 문항은 뭐냐 이것 가지고 또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주제가 좁혀질지 또 어떻게 안정은 될지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 관련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 계획에 이태원 헬로윈 참사건을 포함시킨 사실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참사 감사 계획이 없었고
없다고 감사원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은 2월 달에 이미 한번 감사원이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2월에 올해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감사원이 이태원 12구 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경향신문이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태원 참사를 감사를 하기로 했고 그것을 네. 이번 감사 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재난의 대비 체계를 감사한다는 그 목표 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보도를 하니까 그때 감사원이 곧바로 보도 참고 자료까지 내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론 보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경향신문이 다시 한번 이 감사원의 1월달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1월 이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물론이고 감사위원들 전원 그리고 심지어 감사원 사무처까지 12구 참사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동의했어요. 그런 발언들이 다 회의록이니까 있겠죠. 잠깐만 이 회의가 언제 이루어졌던 1월 12일에 있었던 올해 회의입니다. 회의. 그렇습니다. 최재형 감사원 죄송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죠 단 사람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감사원장은 물론이고 위원들, 사무처 직원들까지 다 동의했는데 그냥 시기에 대해서만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처에서는 하반기에 하자. 감사위원들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무 미루는 것 같아 보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럼 일단 시기는 못 박지 맙시다. 일단 계획에 포함만 시켜놓읍시다라고 중재안을 내가지고 그게 되면서 감사 계획에 올해 감사 계획에 사회적 재난 대비 체계로 기록이 된 것이죠.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감사원 사무처가 언론 브리핑을 할 때는 그거는 사회적 재난의 대비 체계 말 그대로 그거일 뿐이지 12구 참사 관련 내용이 아니라고 브리핑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궁금한 건 언론 브리핑에서는 이태원 관련해서는 감사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회의록에는 또 감사 계획이 있는 걸로 돼 있고 이런 착오가 박송 기자가 볼 때는 왜 생겼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 감사원 입장은 내부 논의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회의록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감사원의 이런 결정들이 이제 정결 처리, 그러니까 결재 과정을 통해서 쭉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최종 결재권자, 그러니까 해명 참고자료 배포의 결재권자는 감사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 기조실장,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 감사원장 결재 라인인 거예요. 네. 그럼 과연 그 라인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태원 헬로윈 참사건 이 정확한 워딩은 사실은 감사 계획에 없습니다. 사회적 재난의 대비 체계 이걸 감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태원 참사 얘기는 이 제목에 그 명확히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의록이 이렇게 나온 이상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걸 사회적 재난의 대비 체계 거기 넣어서 들여다본다고 한 게 확인됐으니까 그럼 과연 지난번 전현희 위원장 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던 드러났던 그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이 감사위원들의 얘기들 아니 감사위 회의와 왜 지금 밖으로 나가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좀 다른 것이냐 이것과 좀 맞물려 가지고 감사위원회 이 뜻과 다른 뭔가 감사원 내부에서 진행되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고 한입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민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간선도로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입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사이 2차로에 추돌 사고다 뒤로 정체가 심합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작업 구간들 많이 늘었습니다. 또 여기에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북대구 부근 1차로에서 야생 동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지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인데 이 양재 부근 3차로에서 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더 혼잡합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서울 요금소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 송파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인데 이 뒤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서하남 부근 5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을 하면서 송파 나들목에서 서하남 나들목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속속들이 핵심적으로 짚어드리는 한입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년간의 미국 체류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약 1000여 명의 환영을 받았는데 가장 궁금했던 것이 네. 처음에 이 첫 행보로 정치 행보로 어디를 갈까 궁금했는데 오늘입니다.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그래? 현충원에 찾아가서 뭐 헌화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인사를 드려서 귀국한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국한 지 나흘 만에 공개 행보 첫 일정 역시 이제 DJ 이 묘역을 찾아서 인사드린 걸로 시작을 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지금까지는 좀 예상할 수 있는 행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여러 가지 또 질문했는데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인사드릴 곳에 인사를 드릴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뭐 얘기 그쪽 이낙연 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방문 참배 그리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예상되는 동선이네요. 예상되는 동선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재명 할 대표 것이냐. 안 만나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물어봤었는데 네.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한테도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언제 만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묵묵부답을 했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아서 만나긴 만날 텐데 언제쯤인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네, 박정우 기자니까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낙연 전 대표가 공항 모습을 보면 좀 많이 달라졌다는데 현장 취재 기자들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는데 정말 달라져 보이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뭐 기자들 얘기 현장에 갔다 온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더 활기가 있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하면 엄중 뭐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것보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떠나서 1년 정도 있다 오다 보니까 좀 더 활력이 있어 보이고 또 뭔가 적극적인 그런 느낌도 좀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역할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언론 여의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얘기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좀 만남을 가진 다음에야 좀 구체적인 플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차 나오겠네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안 여쭤볼게요. 네. 수박 주스를 많이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궁금한데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잘 몰랐던 이야기가 좀 불거진 게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미사일입니다. 기지 환경 영향 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뭔가 좀 방해를 했다. 윗선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이제 오늘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한 주장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7월 28일에 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2단계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하고 2단계를 이제 본격적인 환경 영향 평가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기로 한 것인데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2017년 7월에 신청을 해서 그해 9월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2단계 환경 영향 평가를 국방부가 환경부에 5년이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요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국방부가 중요하냐면은 이 환경 영향 평가의 주체가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환경부가 영향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사드 기지는 사실상 실전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을 안 했으니 국방부에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죠. 의도적으로 사드 기지의 실전 배치를 좀 늦추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윗선의 어떤 개입까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그런 정황이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일단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밝힌 정황 자체는 환경부에서 국방부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정황이라고 보기엔 아직 좀 힘들고 또 구체적으로 파봐야겠지만 특히 윗선 개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자 의원이 일단 의심만 하고 있는 수준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일단 반박을 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면 주민 대표가 구성돼야 되는데 당시에 이 성주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성주 주민들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드 실전 배치 자체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주민 대표 구성 자체를 주민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하고 싶어도 못했었다. 근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바뀐 정부의 국방부가 사실상 주민 대표를 임의로 설정해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뭔가 다른 의도로 미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 정부가 뭔가 임의대로 했다는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또 좀 구체적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밝혀져야겠네요. 자, 최저임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시한이 내일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심의 보이콧까지 고려한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의 발언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비상식의 노동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네, 류기섭 총장의 발언 들어봤는데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협상이 쉽지는 않기는 했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굉장히 이 협상이 어려워지는 핵심 제일 쟁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결국에 요구안이죠. 노동계에서는 12,210원. 그러니까 시급 12,210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최저 시급인 9,620원에서 26.9%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월급 환산 기준으로 하면 255만 1,890원인데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생계가 좀 쉽지 않다라는 점을 들어서 사실상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 그렇습니다. 셈이나 다름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저하가 되고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저소득층 생계 악화 이런 이유를 들면서 12,210원이 돼야 된다. 시급이 최저 시급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경영계 사측 이쪽에서는 사용자 측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최저임금이 10,000원대로 인상이 되면 일자리 최대 6만 9천 개 사라질 거다. 그래서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고, 근데 어제 보면은 사실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근로자위원, 그러니까 노동계 쪽 위원 한 명이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총장이에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광양제철소 앞에 공동성하다가 경찰에 진압이 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진압이 됐던 바로 그 인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사법치에 좀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품위를 훼손했다고 해서 근로자위원회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이 위원장을 대신 위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 정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정부 쪽 이 주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27명의 위원들이 그러니까 사측, 노측, 그다음에 공익위원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학자들 포함해서 그 위원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근로자위원 쪽에서 한 명이 적어서 표결 좀 강행했을 때 사측에 유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만약 이렇게 위원이 구성되면 우리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 가지고도 벌써부터 다투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 10,000원대로 최저시급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이 근로자위원 그러니까 이 선임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또 도출이 되고 있어서 예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좀 배제가 되고 네. 서로 우리는 회의 못해라고 나가버려서 이 공익위원회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현재에서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최저임금 많은 시대가 열릴 것들이 참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나이 통일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군요. 자, 이봉우 연구원은
그럼 지금 뭐 20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아마 저를 포함한 전 국민이 그동안 우리 나이, 그러니까 새는 나이라고 하죠. 그동안 세왔던 나이에 비해서는 한두 살이 모두 젊어지는. 네. 그래서 저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2살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제 나이가 되니까 와닿지는 않네요. 여하튼 어떤 점이 좋아지고 관련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약에서 상당히 또 반응이 그렇습니다. 괜찮았던 또 내용이었으니까 어떤 지금 반응입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행정상에 일단 편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만나이 통일법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행정기본법 그리고 민법 일부 개정 법률입니다. 네.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행정 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써지는 나이도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으로 통일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걸 그대로 쓰면 되고요. 안 지났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전 국민이 한두 살 어려지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나이가 혼용되면서 나왔던 여러 사회적 비용들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연금 수급 연령 이런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서 현장에서 새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줄일 수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 그리고 새는 나이 관련 분쟁으로 소송까지 간다 그럽니다. 이런 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또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 게 안 바뀌는 나이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외되는 연령 연령 기준들이 있는데 일단 취학 연령, 네. 학교 들어가는 연령은 지금 현행 기준대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주류 나 더 담배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됐어. 이거 안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주류 담배 구매 나이도 현행대로 합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군대 가는 나이도 현행대로 계산하고요.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합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거는 따로 법에 나이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아예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역법에는 병역 의무로 등재되는 나이 18세와 검사 시행 나이 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만 나이로 통일하려면은 이 법령들을 다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직 못한 상황이고 또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그대로 둔다. 특히 오늘 국방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군대 들어가는 나이는 그대로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만 나이가 되니까 나 군대 빨리 안 가도 돼 이랬다가 잡혀갈 수도 있다. 네.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나이 계산은 현행대로 한다. 네, 나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 나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로 표정이 밝지 않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 앵커 연구소 문컬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5140님 오늘자로 3살이 된 남녀 쌍둥이의 엄마입니다. 유령아기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가도 쟁알쟁알 잘 노는 쌍둥이를 보면서 가슴이 벅찬 행복을 느낍니다. 너그러운 마음과 배려하는 행동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쌍둥이와 같이 드시라고 모바일 빙수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오늘의 디저트송은 예민의 아에이오우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사본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접어든 학교 담 너머로 들리는 노랫소리 아이들의 멜로디는 피아노 음율에 맞춰 내 어린 옛 기억으로 스며드네 햇볕 든 칠판 위에 분필로 그 노선 마루바닥 위에 낡은 풍금과 그 너머로 앉아 계신 선생님의 입을 쫓아 우리 이렇게 시작했죠. 아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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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선생님의 예쁜 손 따라 낡은 풍금 소리 높아만 가면 올라
올라가지도 못했던 우리 목소리에 힘을 주어 반복했던 발성 연습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와 뜻풀이는 간혹 수정이나 추가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사전에 있는 정보 내용의 일부가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 한 예로 전기세의 뜻풀이가 수정됐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세는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뜻풀이가 돼 있었지만 이것을 전기를 사용하고 내는 요금을 세금처럼 여겨서 이르는 말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가스세, 전화세, 수도세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 뿔 각자의 뜻풀이가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보통 얼굴이 각이 지다 이 예문처럼 각이라는 건 면과 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모서리라는 뜻과 수학에서 각도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했죠.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한 대강의 계산이나 견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풀이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일은 몇 년 하다 보면 보자마자 바로 각이 나오거든. 또는 너희들 훈련 태도를 보니까 내일 경기 결과가 뻔하게 각이 보인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은 남부지방도 대부분 비가 그치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20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현재 부산과 광주, 전북과 전남, 경남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에 전북 정읍시 사실제 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니까요.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저녁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대구와 강릉 32도, 광주, 제주 30도, 대전 29도, 서울 28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특히 지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경남 내륙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밤사이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1명이 실종되고 7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우 위기경보는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갔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사용전 검사에 돌입합니다.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와 시운전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4월 출생아 수가 12% 넘게 줄며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8.4% 감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스뉴파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현정 평론가는 네. 어떻게 만 나이가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네. 어떻게 뭐 20대가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보이나요? 아, 네. 어쨌든 간 2살 깎여가지고 네. 혼자 좋네요. 예. 아, 뭐 돈 드는 건 아닌데 네. 기분이 좋아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썩 좋아하시진 않네요.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네. 이제는 저한테 이제 나이를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왜 그럴 이래? 나이까지 지나버린 거죠. 예. 아, 누군가 나이에 대한 관심을 표할 정도는 아니다. 네. 에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관심을 주세요. 네. 감히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있겠죠. 네. 자, 사상 초유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상 초유의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태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에게 10만 원씩을 보상할 것을 발표를 했네요. 네. 어떤 이유였던 것이고 뭐 때문에 지금 10만 원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중요한 국가 시험을 치렀는데 네. 시험장까지 가서 공부하고 시험 봤단 말이에요. 시험 나봤어요. 근데 그 내 시험지가 채점도 못하고 파기가 돼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네. 공단은 이 피해자 613명 전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되 재응시를 하지 않은 47명에게는 응시료도 환불할 예정이고요. 대국민 사과를 한 어수봉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해서 지난 12일에 최종적으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또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각자 사는 지역도 다르고 그래서 교통비라든가 뭔가 비용도 다 다를 텐데 공단 측에서는 이게 개별적으로 보상안을 산정하기는 어려워서 검토를 한 결과 가능한 범주 내에서 보상액을 책정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공단 예산을 수반하는 대신에 임직원의 월급을 반납해 만든 기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실책인데 또 이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어서 그 추후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왜 시험을 봤으면 그래도 채점하면 되는데 시험을 봤는데 채점을 못하게 된 그 이유는 뭡니까? 아, 그게 시험장에서 다 이제 포대로 옮겨서 채점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포대가 실수로, 직원의 실수로 창고로 빠졌고 그래서 이게 쓰레기구나 하고 파기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답안지를 다 파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이제 그 남았던 보존이 된 시험지들은 정상으로 채점이 됐고요. 이제 그 파기된 일부만 재시험을 치르게 된 겁니다. 참 이런 일들이 수험생을 또 두 번 울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어야 되긴 할 텐데, 네, 자 이런 사태가 있었고요. 허리 디스크 있어요 한마디에 마약을 300회 처방해준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과 처방받은 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펜타닐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처방한 의사에 대한 첫 구속 사례가 네. 되는 건데요.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형외과 의사 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렇군요. 펜타닐이 일단 어떤 마약제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이게 그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이게 아주 작은 용량이어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져들고 근데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치료용으로 왜냐면은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걸 싸게 처방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 펜타닐 때문에 마약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의학과 의사 그 구속 기소된 신 씨 같은 경우에는 환자 김모 씨에게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서 펜타닐 패치를 4,800여 장 처방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근데 이게 권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40년치가 되고요. 치사량으로 따져보면 4만 500여 명이 숨질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불구속 기소된 의사 임 씨도 김 씨에게 모두 56차례 680여 장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너무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대로 진찰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처방을 해준 거죠. 네. 근데 김 씨가 이런 방법으로 왜 우리가 이거 그 쇼핑한다고 하잖아요. 병원 쇼핑. 그렇게 병원 16곳을 돌아다니면서 펜타닐 패치를 7,600여 장 처방을 받았는데 그걸 또 되팔아요. 한 장당 10만 원에 124장을 팔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약물 오남용이 좀 빈번한 국가에 속하잖아요. 항생제에 대한 이해도나 경각심도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약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CNN이 한국 사회를 조명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노키즈존 영업이 성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건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지 시간 24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 CNN이 한국의 노키즈존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노키즈존이라는 게 아이들이 없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이들은 못 들어온다. 네. 이건데 CNN뿐만이 아니라 일전에도 그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도 똑같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만 무려 500여 개 노키즈존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CNN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1년 전에 벌어졌던 일, 푸드코트 화상 사건이 한국에서 노키즈존 도입을 촉발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한 식당에서 아이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었던 사건인데 이때 이 부모가 그 식당을 이렇게 성토하면서 글을 올렸거든요. 아들과 식사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업원이 아이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서 이제 글이 올라온 직후에는 정말 뭐 종업원을 향한 비난이 막 쏟아진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얼마 뒤에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아이가 마구 식당 안을 막 뛰어다니다가 네. 종업원에게 부딪힌 장면이 찍힌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십상이긴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좀 반복이 될수록 뭐가 얘기가 나와도 애가 뛰었겠지. 부모가 애 안 보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었겠지.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 건데 물론 이
이런 거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죠. 아이를 본인의 아이인데 방임하고 종업원에게 너무 바라기만 하거나 또 과도한 책임을 씌우려는 행동들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신물이 나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그 맘충 프레임이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너무 아이가 환영받지 못하는 세계에서 어디 가질 못하니까 고스란히 그게 저출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론조사를 봐도 미혼 청년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래스카인가 인디언의 속담에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할 정도로 우리가 아이를 소중히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러다 보니까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면서요. 네. 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키즈존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네.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빠르고 능숙하고 성숙한 사람들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느리고 서툴고 미숙해도 괜찮은 사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사업주의 자유다. 네. 고객 타겟층을 확실히 하고 내 손님만 받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는 여론이 있고 반대로 이건 엄연한 약자 혐오 행위다. 혐오하는 쪽은 항상 그럴듯한 말이나 구구절절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자기들이 정작 혐오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네.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근데 언제나 이게 배제가 가장 쉬운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예전에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면 옆집에서 뭐 밥도 얻어먹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네. 물론 지금 시대에서 그런 건 좀 비현실적인 일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식을 갔는데 식당에서 아이는 어른 음식을 못 먹는 연령대에는 이유식을 좀 전자레인지에 데워줄 수 있나요? 그렇죠. 하면 이게 맘충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해주셨을 텐데 네. 지금은 뭐 탈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주의 입장에서는 엮이고 싶지 않은 것이고 왜 이런 것까지 우리 식당 음식이 아닌데 왜 부탁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좀 너무 여러 가지로 나 하나 챙기기 어려운 시대가 돼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도 이제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또 아이들한테는 되게 관대하게 대해주시고 그렇죠. 환영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감정 소모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인사해주고 웃어주는 것도 감정 소모지만 다들 우리가 노력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거죠. 저는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웃더라고요. 왜 웃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장풍 쏴달라고 할 수도 네. 네.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마음속에 출산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스 키즈 존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어떨까? KBS 1라디오가 더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소장님 시성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네요. 시성비, 그 가성비가 가격이라면 네. 시성비는 시간인 거예요. 시간을 조금 투입하고 거기서 최대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효율성을 챙기자라는 건데 최근에 왜 그렇잖아요. 그 OTT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콘텐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생 속도를 빠르게 배속으로 돌려서 1.5배, 2배 이렇게 빠르게 돌리고 답답하니까요. 네. 시리즈 같은 경우에. 네. 그마저도 이제 10초 건너뛰기로 이렇게 툭툭툭 누르면서 네. 영상을 넘겨버리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죠. 예전에 실시간으로 텔레비전 볼 때는 광고도 강제로 봐야 되고 그다음 언제 나오나 계속 그거 그대로 따라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도 본편을 안 보고 요약해준 컨텐츠. 네. 20분짜리 요약본. 네. 그리고 또 인터넷 뉴스 기사 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세 줄 요약. 네. 네. 이렇게 분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면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흐름이 2030 세대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평생 입시와 취업 경쟁 속에서 네. 시간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추구하는 방식이 좀 몸에 밴 세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 강의를 듣던 세대들이거든요. 30대까지. 그게 또 습관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2배속으로 하면 2과목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다만 이게 정말로 시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맞는 건지 네. 그것도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두 시간 네. 영화가 부담스러워서 못 고르는데 정작 1분짜리 쇼츠로 저는 3시간도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도파민 중독이다. 네, 의료진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진단까지 조인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스뉴퍼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향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저하고 단짝인데. 네. 정치권 분위기 성대모사로 좀 더 실감나게 전해드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죠.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합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이게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본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찐입니다, 이게. 네. 네. 어떤 목소리인지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는데. 네. 자,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네네네. 출연을 했으니까 예. 먼저 오늘부터 이제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 국민이 어려졌다, 좋아졌다, 난 더 젊어졌네, 뭐 이런 이제 또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나이가 어려졌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만 나이가 됐는데 이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진행은 제가 하니까 묻지 마시고. 아니 얼마나 좋아요. 한 살이라도 어려지는 게. 네, 좋죠. PD님 작가님도 엄청 좋아하시네. 그거. PD님은 썩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몇 살이요?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네. 네. 아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죠. 근데 뭐 제가 이미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최대 업적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 참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나요? 엑스포도 두고 보세요. 업적이 어떤 업적인지. 진짜 업적이 진짜 업적이죠. 네. 말이 좀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첫 출연에 조금 격언 유지를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언급할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논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간 결과로 나타나는데 먼저 이은영 소장님,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추세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갤럽 조사가 이제 지난주에 20에서 22일 사이에 네. 1000명 대상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36%고 네.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트리뷴에 의뢰해서 19일부터 23일까지 한 조사예요. 여기서는 0.3%포인트 오른 39%로 지금 대략 이제 한 36에서 39 사이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조금 약간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상승세로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폭 자체가 사실 이번에 그 부산 엑스포 2030 이거 이제 유치전을 이제 가셔서 영어 PT도 하고 경제인들도 많이 데려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출국 전에 스스로 한 발언에 발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과 이 물수능 논란 뭐 이런 것들로 킬러 문항 논란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더 구체적인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줬던 것은 짚어보도록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프랑스, 베트남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지지율이 본격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1%포인트 또는 소폭 올라갔는데 어떻게 뭐 해외 순방 활동 만족하십니까? 아니 이은영 소장님 이거 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곧 두고 보세요. 부산 is ready. We are united. 엑스포 시작되면은 유치되면은 이거 팍팍 올라갑니다. 네. 지금은 너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맞대변하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We are united. 아메리칸 파이 불러야 지금 되나? 이은영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미국 방문 때는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데 왜 프랑스에도 노래를 부를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 프렌치 파이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그런 노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참. 아니 내가 뭐 바보입니까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샹젤리제 그 노래 있죠. 샹젤리제 있었습니다. 샹젤리제 네. 그 매다는 거 아닌가 여기 샹젤리제. 노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주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지난주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이현영 소장이 주목하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만한 이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시나요? 역시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이제 해외 순방 그 베트남까지 국빈 방문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킬러 문항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저께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그 성적표들이 나왔잖아요. 6월 모의고사. 그래서 그게 지금 킬러 문항 도학이 좀 잠잠해질만 한데 이 나이스 교육부에서 이제 그 학생들 성적 교육 관련 입체적인 시스템이죠. 시스템이에요. 예, 그게 지금 먹통이 되기도 하고 막 다른 자료가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래서 네. 지금 수능이 지금 5개월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진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갤럽 조사를 보면 긍정과 부정 평가에 모두 교육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건 어떤 이유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온 거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됐거든요. 교육부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킬러 문항 논란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또 이렇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러면 난이도가 조정될 거냐. 당사자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네. 두 가지가 다 같이 반영된 부분인 것 같아요. 양쪽이 다 반영됐다. 네. 대통령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좀 아니 질문이 뭡니까? 아니 그 킬러 문항 또 수능 공정 수능을 특별히 이 시점에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아니 사실 지시는 3월 달에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왜 확인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도 공교육 정상화 안 할 겁니까? 이거 너무 킬러 문항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어요. 나도 풀어보니까 못 풀겠더만. 여러분들 풀어보셨습니까? 학생들의 정말 피와 땀 눈물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지금 BTS의 피땀 눈물 있지 않습니까?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들어보세요. 그거. 아니 대통령 지금 수험생이 한 40만여 명 되는데요. 이거 지금 내년에 바로 유권자들 되거든요.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유권자든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개혁은 해. 공교육 정상화 반대하십니까? 그거? 반대는 안 하죠. 네. 킬러 문항 없애야 됩니다. 이런 거는. 네, 이건 당장 해당이 되는 건 알 수 있는데 이런 입시에 대해서도 대구시장이니까 시장도 대구 교육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은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내는 요즘에 그 대구 경찰하고 싸우느라 바빠요. 어디 감히 그 시청에 들어오려고 가고 있어. 네. 들어오지 마라. 이상입니다. 네. 참. 수능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으시군요. 별 생각 없어요. 내 수능 세대도 아니고. 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네. 중간에 뭐 전화를 끊으시는 건 아니죠? 저 한동훈이 질문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안 끊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는 멈췄고 네.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호재와 악재가 지금 교차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변화가 좀 예상되는 건 물론 아주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당 지지율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갤럽 조사가 민주당이 이제 지난주가 동률이었는데 네. 23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포인트 오른 35%, 민주당은 네. 3%포인트 빠진 31%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리얼미터 자료에서도 민주당이 더 높기는 하지만 지난 조사 대비 좀 하락을 해서 현재 43.8%, 국민의힘은 상승을 해서 38%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약간 좀 하락세가 나타난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영 소장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일어나고 있고 당장 우리 여기 KBS도 이 주변에 막 화환이 네. 있고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당이 이제 사실 야당이면은 굉장히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약간 흐지부지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리스크 쌓여 있는 그 여러 리스크에 가지 체포 리스크들도 동의안 있죠.
거죠. 부결 이런 부분들도 예. 영향을 좀 줬을까요? 그런 것도 조금 줬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네. 거는 사실 위기 요인이긴 하면서도 동시에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그거는 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잘 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은영 선생님 또 데이터 전문가니까 네. 우리 이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어떤 조사는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께 높게 나오는데 네. 최근에 이제 MBS 조사도 잠깐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MBS요? 네네. 지금 모든 자료는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MBS는 지난 보시면 19일부터 네. 거기가 보통 3일 하니까 21일까지 했을 거예요. 네네, 21일까지. 1,000명 대상 조사했을 거고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케이스테이 리서치, 엠브리 인퍼블릭, 네, 한국 리서치, 또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예. 네.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 MBS가 이게 지표 문항이 아주 강한 회사들이 네. 4군데가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25% 지지율 25%.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약 10%포인트 격차가 났었는데 이 문항 설계에서 이 지표 문항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당 네. 지지도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진보 성향 측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답변하다가 중간에 좀 이탈한 층이 좀 많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런 좀 조사 방법상의 이유도 예, 있을 수 있다. 예, 있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지금 추세는 약간 좀 민주당이 좀 빠지는 추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재명 대표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뭔가 당의 혁신위도 설치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또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예, 이재명이고요. 국민의힘 그리고 여당의 등 돌린 민심을 저희 민주당이 신뢰로 바꾸지 못하는 거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하고 통합하면은 민주당이 더 잘 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진짜 대표님 와 계시고 나 못 뵀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요. 와 계신 것 같네요. 오늘 다 출연입니다. 오늘 출연자 너무 많아요. 지금. 아니 안 불러줘서 못 나온 거지. 아, 그렇습니까? 불러서 나왔죠. 전화 드리면 바로 나오시나요?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불체포 특권 이거 이야기 이 대표 연설 국회 대표에서 했는데 뭔가 혁신위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당 내부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무슨 현상일까요? 아니 그럼 제가 그럼 이상한 얘기 했다는 겁니까? 제 진심을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네.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그리고 이 검사 독재 정권에서 정말 강단인 대표의 모습 보인 거라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차분하게 말씀하시죠. 아닌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정당 지지율 소개해드렸던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등장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먼저 목소리 톤이 상당히 올라갔던데 이유가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다시 내려갔네요. 다시 다운됐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 어떻게 어느 정도로 엄중하고 또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해법에는 제가 더 이상 당을 떠나지 않겠다. 당에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준비를 안 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오늘 이 국립연충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호남을 기점으로 DJ 정신을 내세워서 새로운 이낙연 중심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그렇게 읽는 건 자유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장에 가보면 모래가 있습니다. 네. 모래가 울 때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린가요? 흑흑. 지금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화합하고 규합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흑흑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오늘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출연이 마지막 출연이 되지 않을까. 이 개그는 미국, 체코 그리고 독일에서도 빵빵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체코는 모르겠는데 반응이 없네요. 호남에서 KBS는 큰 반응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호남을 거점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먼저 이현정 선 네.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기구간과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호남에서 정치적 세력화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 목소리가 더 다운이 돼 있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율 하락도 요인이 있지만 호남에서 그 현역 의원 교체론, 즉 물갈이론이 굉장히 지금 높더라고요. 네. 현역 교체 지수가 높아가지고 이게 광주 MBC와 뉴시스가 23일에서 24일 코리아 리서치 의뢰서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아닌 새 인물을 선택하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그 광주에서는 60.3%,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57.2%가 나와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이 오셨는데 지금 그 기존의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로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배종찬 소장 몸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대표님 왜 이렇게 호남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모여까지 보면 호남에서 이낙연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인기가 있는 이유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틀어진 편향된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네. 자, 저는 이 상황에 수박이 먹고 싶네요. 네. 이 상황에서 김상태 전 의원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네. 갑자기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김상태 전 의원이 없는 분 말고 있는 분으로 있는 분으로 누구랄까요? 네. 김종인 안녕하세요. 내가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 질문이 뭐였죠? 이거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의 다 필요 없다고 봐요. 그거는 금태섭 의원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도 조만간 규화될 거라고 봐요. 삼지대로. 진짜인가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거로 보는데. 모두 모여야 된다고 봐요. 너무 네.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양양재 의원도 이거 방송 듣고 있으면 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안 이슈인데 오염수 관련해서 여당은 먹방 정치를 하고 있고 야당은 도보순례 또 단식 투쟁으로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정당 지지율도 방금 전에 말씀도 해 주셨죠. 네. 정당 지지율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근데 이게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진짜 시민들은 무엇을 원할까 그거를 좀 알아보신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가장 그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과 여야가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뭘 빨리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좀 같이 좀 정하는 모습, 서로 훈훈한 모습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로 서로 다른 길을 갈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만나야 되겠다. 네, 장내에서.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세훈 시장은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대본에 있는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했네요. 네. 오늘 지금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지금 분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김기현 대표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참외 먹은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참외 먹으면 맛있어요. 성질 문제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질문이 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대표님 지금 그 후쿠시마 괴담론이요. 국민들이 절반이 넘게 그걸 좀 신뢰하는 분위기예요. 괴담은 그거는 여당으로서 극복해야 될 문제고요. 아니 자꾸 그렇게 편향되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믿는 분들도 많고 그 괴담을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보고 전문가들 모셨는데 왜 안 믿어요? 김기현 대표님 또 하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도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공천 관련해서 검사 공천이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공천 관련된 우려,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충분히 추호도 그런 과정이 없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네. 왜 그렇게 편향되게 질문해요? 모르실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할 이야기가 없으면 민주당 사회자 같아요.
편향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네.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비슷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자, 공천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홍준표 시장인데 홍준표 시장은 공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방법이 없어요. 김기현 지도부는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검사 갖다 공천하면 총선 진대 이상입니다. 네. 내는 그 상임고문 왜 자른 거야? 아직도 미스테리합니다. 세계 3대 미스테리예요. 첫 번째 마추픽추, 두 번째 피사의 잡담, 세 번째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이에요. 참. 네. 발음만 했다고 자르고. 시장 뒤끝이시다. 내가 근데 그런 걸 따질 만큼 지저분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잘렸냐 이 말이야. 참.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상민 크리에이터 등장에 지금 환호를 보내주는데 홍으로 이환숙님. 방송 오랜만에 재밌게 들었습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없었는데요. 하하 이렇게 보시고 유튜브로 부자 될 거야 님께서 웃겨서 라디오 듣다가 급하게 유튜브 켰어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또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예준 소장님, 네. 이제 이러면 내일 계속 하마평은 좀 거론되긴 했습니다. 차관 인사와 통일부 장관 교체 발표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국정 운영이 좀 수습도 되고 좀 어수선했던 것이 이동관 특보도 지명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이 좀 반응을 할까요? 이게 지금 이제 긍정 부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일부 장관 교체한다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북한과 뭔가 좀 대화의 시그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좀 보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는 긍정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특보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거는 부정적 요인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도 보니까 지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여론이 거의 한 6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찬성이 한 20%대 후반. 그래서 이동관 특보는 이 이제 방송 장악에 대한 그런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기억 플러스 이 학폭 문제가 여전히 좀 난관이 될 것 같고 이제 인사청문회가 가장 좀 중요하겠죠. 인청 준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배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고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관 인사가 기대를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 또 이런 면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장관하고 얘기 안 하고 차관들하고만 얘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직이 좀 술렁일 수 있다. 그래서 차관 인사를 다 많이 하시더라도 이게 기강을 세워가면서 소통의 틀은 좀 위계를 지켜가면서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인사 관련된 여론의 중심에는 이동관 특보가 서 있을 수 있다. 그분이 제일 크게 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아까 인용했던 조사 결과 생각하시는 동안 마이크를 이 한동훈 장관 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권영세 장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제 당으로 돌아온다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그럼 뭐 딴 사람 있나요? 예,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짧아요, 장관님.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제가 최근 사건에 대해서 주체가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곤란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저한테 질문 주신 거 아니었나요? 네,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질문이 근데 다른 때는 좀 길게 답변하시다가 오늘 짧게 답변을 하셔가지고요. 좀 더 최근의 정치 상황 뉴스에 별다른 코멘트가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요 준비됐습니다. 제 휴대폰은 찾은 겁니까? 네. 예, 휴대폰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비법도 있으세요? 잘 관리하면 됩니다. 잘 닦아주고요. 예뻐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던지지 말고요. 누구처럼. 네. 자, 아까 인용했던. 네, 아까 이동관 특보 그 임명 관련한 내용은요. 19일에서 21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요는 또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또 이낙연 전 대표 직전에 뉴스에 초점, 뉴스에 관심을 받았던 인물은 조국 전 장관인데
이현정 소장님,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출마 여론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25일에서 2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요,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53.1%가 나왔어요. 그리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3.7, 잘 모르겠다가 13.2%였는데 이게 지금 한 열흘 전쯤에 12일에서 14일 날 미디어 토마토가 1037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총선 출마에 찬성이 41.8, 반대가 47.5, 잘 모름이 10.7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열흘 사이에 이 찬반 의견이 반대쪽으로 조금 기울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사이에 그 박지원 전 원장께서 그 광주 출마설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면서 총선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그 여론이 좀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알겠습니다. 스테디에서 바로 당사자죠.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출마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가면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분이 대신 등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조국 말고 저도 서울대 출신인데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대본에 없어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특별히 이 인터뷰도 많이 안 하시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밀집. 모자가 모여 있으면 밀집 모자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미없군요. 아우 썰렁해라.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안철수 전 대표님만큼 조국 장관께서 그 정도의 호남에서의 어떤 세력을 모을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2016년 그때는 이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대선 후보급으로 그렇죠. 결집을 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네. 네. 아직 안 나가셨어요?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예. 자, 마지막 조사 하나 짧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최근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한 결과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요. 갤럽에서 79년도부터 40년간 실시한 조사 문항이에요. 이거 정말 유의미한 의미 있는 결과네요. 의미 있는 조사 문항이고요. 이게 이제 세개 문항을 하는데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 그다음에 향후 1년간 살림살이 전망, 그다음에 국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이 세 가지 문항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그 이제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했습니다. 나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50%, 네. 좋아질 것이다가 20%, 비슷할 것이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26%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낙관론이 지금 20%대밖에 안 돼서 상당히 조금 그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낙관론이 지난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년 정도에는 거의 10%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10%에서 그래도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그래도 조금 경기가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대감은 있다. 기대감은 조금 형성됐고 비관론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좀 다운이 됐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최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에 현 정부 들어서 6조 6천억을 유치했다. 나만한 영업사원 1호 경제 전문가가 있느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국민들이 안심을 해도 걱정하실 거 될까요?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저만 믿고 좋아 빠르게 가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No 기준? problem 영어로 We are united. 네, 우리는 한국 국민인데 훈민정음인데. 자, 근데 어떤 기준에서 좀 우리가 하반기 경제 안심을 해도 될까요? 아니 우리 전문가들하고 얘기하고 그건 추경호 부총리한테 물어보세요. 난 대통령인데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배 프로파일러께서는 이렇게 사건 뉴스 보면 범인은 왠지 저 사람일 거야 이런 게 촉이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뭐 한 8, 90%는 오죠.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왜 그러시죠? 착하신 분인데. 알겠습니다. 자, 최근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무려 2236명에 달하는 것이 확인됐는데, 관련해서 수원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확대하면요. 네. 실제로 감사원에서는 6,000명 이상을 밝혀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그까지. 예. 근데 4,000명을 제외한 거는 이제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미등록 아이들은 제외를 하고 내국인만 따져봤을 때 8년 동안 2015년부터 2,236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 조사를 했을 때 지금 나타난 것이 지금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났던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그 사건들이고요. 근데 주로 이제 인구가 몰려 있는 경기 남부청이 한 500명 정도, 서울 쪽이 한 500명 정도, 그러니까 북부 쪽이 그보다 조금 적은,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 대다수가 몰려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병원이 그렇게 또 의료기관이 몰려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 남부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맡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미신고 15건 정도를 보고 있는데 4건은 종결이 됐고요. 11건이 수사 중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5건 정도가 말씀하신 수원 2건, 화성 1건, 오산 1건, 안성 1건이고요. 경찰서 단위에서 이제 안성, 화성, 동탄, 수원 중부 이렇게 해서 각각 뭐 한두 건씩 있는데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망이 2건이고 조사 중 확인된 것도 몇 건이고, 그래서 아직도 참 찾아야 될 숫자가 적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사망과 연결됐다는 것도 경악스럽고,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수원 사건은 2차례나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친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이번 사건 경제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경찰에서는 그걸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맞는데 아이를 낳을 때는 안 그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그 전에 이미 새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살, 10살, 8살짜리가 있고, 그 당시에는 8년을 빼보면은 그때 대략 한 7살, 5살, 3살 정도 아이가 있었는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왜 또 임신을 했으며, 그 당시에 낙태죄가 아직 형법으로 발견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럼 중간에 임신 중절 수술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얘기했는데 경제 어려움 때문에 했다는 거는 이건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다. 그래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그 남편이 퇴원 수속할 때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는 남편은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서명인지 가짜 서명인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부의 진술의 진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친모가 영아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직접적으로 살해를 했다는 것도 참 경악스러운 일인데,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설해마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프랑스요? 예, 프랑스요. 이 사건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성이 프랑스 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2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본인이 뭐라고 주장하건 간에 이것은 상당히 이상 심리에 의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런 추적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번역한 책에서 이제 범죄 분류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FBI 미국의 연방수사국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별도로 코드화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죄송합니다, 네오네탈사이드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그냥 영아 살해인데, 그 영아 살해가 보통의 이런 자신의 궁핍한 것 때문에 궁박하게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심리에서 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해한 후에
똑같이 냉동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살해하고 냉동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게 많을 경우 1~2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형태의 심리 상태는 아니라고.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범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존의 영아살해죄라든가 아니면은 이걸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수사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단지 지금은 경찰과 검찰은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로 의뢰를 하려고 하다가 요거는 2번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냥 살인죄 일반 살인죄로 한 다음에 기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갈림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하튼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 범죄의 명칭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어떤 경악스러운 범죄인데. 맞습니다. 아까 새 아이가 이미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면 자녀들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냉동고가 하나밖에 없는 냉동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섞여 있는 냉동고라는 거예요. 이게 좀 참혹하죠. 그러면 그걸 몰랐을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이 아이들이 12살, 10살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리고 이 만약에 본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이 영아 사체를 그 이사하는 중간에 어떻게든 매장을 했거나 아니 어떻게든 뭐 장례를 치렀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하는 가지고 다녔어요. 이사를 했는데도 예, 가지고 다닌 겁니다. 가지고 이동을 했다고요? 예. 우리 보통 냉장고 이사를 어떻게 합니까? 냉동고를. 코드를 빼갖고.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해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심리 상태냐?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기존의 영아살해죄하고는 심리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조금 부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일종의 매우 이상스러운 범죄 심리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설명을 뭐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자신의 범죄적 죄악을 타자화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못 버린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타자화한다라는 건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신의 어떤 죄악이라든가 죄를 거기에 그 사체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보관하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런 형태의 심리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이렇게 등록이 출생신고가 안 되는 이제 유령영아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인데 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어떤 내용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출생통보제는 이쪽에서는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한 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백신을 맞추는 겁니다. BCG 같은 형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네.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어떤 특별한 변호를 부여해 갖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출생을 신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퇴원한 후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출생을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유령영아가 생기니까 아예 의료기관이 자동적으로 출생을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데 통보하도록 하자. 이게 출생통보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제 오늘 관련 상임위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거로 보고 있고 문제는 보호출산제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이런 겁니다. 어떤 본인이 미혼모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본인의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뭐 산모가 그것을 국가 즉 주민센터가 대신해 주는 일종의 관인 베이비박스 같은 겁니다. 네. 이럴 경우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보호출산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는 것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산모가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보류가 된 상태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제도는 서구 같은 데서는 이미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영아 살해죄냐 살인죄냐 이번 사건의 수원의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1953년에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영아 살해죄가 만들어진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점도 논란입니다. 이 점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형법 250조가 살인죄고요. 네. 형법 250조가 영아살해죄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법의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걸 가중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인데 네. 이 경우는 감경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말하자면 53년이면 어떻습니까? 전쟁 이후에 예. 먹고 살기 힘들 때 아이를 어떻게 형태로든 이제 뭐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참작해서 말하자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없을 때 이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좀 감경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영아살해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대부분은 2년 안쪽에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이 그런 때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전쟁 직후도 아니고 뭔가 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태어난 아이도 역시 생명인데 그렇죠. 그럼 일반 살인죄로 한 다음에 재판정에서 감경을 받든 해야 되는데 영아살인죄로 기소가 되면은 어차피 팍 깎이는 형태가 되는 그럼 그 아이들의 생명과 이건 어떻게 그 생명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221조 영아살인죄의 논란이고요. 네. 실제로는 좀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생기는 거죠. 네, 좀 더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아이의 그 출생과 성장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가. 그럼 아예 영아살해죄를 없애거나 네. 아니면 형량을 높이거나 영아살을 없애거나 그냥 일반 살인죄로 해도 지금은 상관없거든요.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미신고 아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고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범죄로 이어지는데 배 프로파일러가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 경찰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왜 외국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네. 지금 만약에 유령 아동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불법 입양이 됐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법 입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혹시 대단히 참혹하게 영아 밀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경찰이 참여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것은 사회복지당국에서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후에 불법적인 부분은 경찰이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는데 우리 콩으로 유성환 님께서 아까 수원 사고 영아 살해한 것에 대해서 냉동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었다면 아빠는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살인죄의 종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살인 방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방조죄가 아니라 종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방조죄 이상으로 가담을 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공범을 우리 종범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지만은 거기까지도 경찰은 이제 추적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더 치를 들게 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한 사건 본부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비도 오고 또 장마철인데 철저한 대비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배종찬이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